서귀포고등학교 1학년 안녕하십니까. 강익준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그 원격 수업이 됐는데요. 근데 1반부터 7반까지 진도가 좀 많이 다 다르다 보니까 수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그 대면 수업 시간에 그 다른 부분 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다른 반들도 좀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그 한국전쟁 부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다룬 바는 한 번 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복습하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루지 않았던 반들도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을 볼 텐데요. 그 한국전쟁은 그 전쟁이 일어난 시점이 6월 25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이라고도 불리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뭐를 배울 거냐면 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변화와 영향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지금 먼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이 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은요, 어디냐면 바로 노동당사라는 곳입니다. 이 노동당사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곳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노동당사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마찬가지로 강원도 철원군인데요. 철원군에 어디냐면 비무장지대에 있는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철도가 그 남쪽의 최고 지점 경계 지점까지 가가지고 끊긴 그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는 곳입니다. 노동당사들은 이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면서 이 철도가 끊긴 곳이는 전부 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슬라이드 지도에서 여러분들 강원도 철원군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강원도 철원군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이 부분이 강원도 철원인데요. 강원도 철원은 어느 쪽에 있냐면 바로 이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전선의 바로 밑쪽에 있습니다. 이 전선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휴전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휴전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선을 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남쪽에 그 남과 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일직선을 쭉 이렇게 이어진 선을 바로 38선이라고 부릅니다. 38선과 휴전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 선들인데요.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이 두 전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휴전선은 뭐냐면요. 휴는 무슨 휴냐면은 쉬는 겁니다. 전쟁을 쉬는 전선이다 라고 해서 휴전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전쟁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전쟁인 6.25 전쟁. 6.25 전쟁이 끝나면서 쉬면서 맺어진 남과 북의 영토 경계선이다 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휴전선은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전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38도선은 뭘까요? 38도선은 뭐냐면요.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해방을 했을 때 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군과 그리고 소련군이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군정을 실시를 할 때 임의적으로 경계를 가렸던 선이 이 38선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38선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이 되게 되다가 전쟁 이후에는 휴전선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이 있었던 뭐 노동당사나 아니면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위치한 강원도 철원구는 38선보다는 이북이지만 휴전선보다는 이남인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방 직후에는 북한의 영토에 있었지만 이 강원도 철원구는 그 6.25 전쟁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개성인데요. 개성은 38도선보다는 이남에 있지만 휴전선보다는 이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945년도에 개성은 남쪽의 영토였는데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개성은 북한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이 이 휴전선과 38선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휴전선이 뭔지 38선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남과 북의 영토를 가르고 있는 전선은 6.25 전쟁 이후에 경계가 이루어진 휴전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휴전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까 봤었던 우리 강원도 철원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료를 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학도 우용군이었던 이유군 군이 쓴 편지가 있어서 의미심장해서 그 글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그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한 알을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요, 북한군에게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몰아닥치게 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남쪽 끝으로 밀렸고요. 국군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또래 진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학도 의용군, 학도병으로 진짜 많이 참전을 했고요. 그때 참전했던 그 이우군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우군이라는 사람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학도병들의 사진인데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군무를 쓰고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 옆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군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교복을 입고요. 그리고 총을 들고 있습니다. 딱 봐도 얼굴이 굉장히 앳되해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학도병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16살, 17살, 뭐 15살, 여러분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했고요.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학도병으로 참전한 학생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진짜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나가지고요. 전쟁이 종결이 되는 것은 종결은 아니지만 전쟁이 휴전이 되는 것은 언제냐면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는 날이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 해가지고 전쟁이 약 3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던 이 6.25 전쟁은 우리 한국사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꾸고요. 그리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배경부터 전개 과정, 역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남과 북의 분단입니다. 남과 북의 분단이 언제 확실히 되게 되냐면 남쪽에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은 언제냐면 남쪽 같은 경우에는 1948년 8월 15일에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1948년 9월 9일 거의 한 달 남짓한 차이로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요. 이렇게 남과 북의 독단적인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미국과 소련군 두 나라의 군대 모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사이에서는 38도선을 경계로 군인들이 경계를 쓰면서 군사적인 충돌이 조금씩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정도의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이었는데요. 김일성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시행해 나가게 됩니다.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군은요, 굉장히 우수한 무기와 군자재로 무장을 해 나가게 되고요. 그들로부터 병력 지원의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이 없어도 남과 북의 이런 군사적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북측이 굉장히 우세였는데 근데 여기에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힘이 되겠죠. 당시 남한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승만이었는데요. 이승만도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남한의 상황은 북한보다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남쪽에서는 제주 4.3 그리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완전히 진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남쪽은 북쪽에 비해서 아직 사회 안정이 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쪽의 이승만 정부가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북쪽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촉진하는 선언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애치슨 선언입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요, 미국의 극동,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합니다. 이게 당시 애치슨이 말했던 극동 방어선인데요. 극동 방어선에서 뭐 일본,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곳 그리고 오키나와 이런 곳은 그 미국의 극동아시아, 동아시아 방어선에서 포함되는 반면에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를 하고 여기에서 미군들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서 김일성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남침을 하면은 미국이 도와주기 전에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생각 하에 당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인 남침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은요.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도였던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당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전을 거쳐
부산까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북한의 인민군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준비를 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이 굉장히 빵빵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초기에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전선이 역전되는 계기가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그 1950년 9월 15일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시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파죽지세로 그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보내게 되냐면 유엔에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북한의 기습 공격을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이 한반도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터키 이러한 자유 국가들이 유엔군으로서 한반도의 전쟁에 참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 국군이 굉장히 괴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군은 이 작전 통제권을 메가더에게 위임을 해 나가게 되고요. 당시 메가더는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어디에 구축해 나가게 되냐면 낙동강에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에서 끝까지 방어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해 나가게 되고요. 인천 상륙작전은 다행히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한 지 약 2주 만에 수도였던 서울을 수복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수복에 만족하지 않고 38도선을 돌파하면서 북쪽으로 진격해 나가게 됩니다. 이 국군이 38도선을 최초로 돌파했던 날이 1950년 10월 1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이 38도선을 최초로 돌파했던 10월 1일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로 지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군은 계속해서 38도선을 건너 평양을 건너 그리고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해 나가게 되니까 당시 중국이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요. 수십만 명의 중공군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십만의 중공군이 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금 후퇴를 해 가게 되고요. 서울이 재함락되게 되는데 이 서울이 재함락되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51년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중공군의 서울 함락에 대비를 해가지고 남쪽의 사람들이 후퇴하는 것을 일사후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서울을 다니고 있는 북한 소련 측 전차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바다에서 상륙하고 있는 사진이죠.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강을 건너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강이 어디냐면 바로 압록강입니다. 이 압록강을 언제 누가 건너고 있는 거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1950년 11월 거의 겨울이기 때문에 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들이 이 굉장히 긴데요, 행렬이 얘네들이 그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를 진격하고 있는 사진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일어났던 전쟁은요, 초기에는 남쪽이 밀렸다가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을 했다가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렸다가 그리고 38도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공방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951년 한 7월 무렵부터 계속해서 공방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소련은 전쟁에서 지쳐서 이 남쪽에 그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유엔군에 무엇을 제의하게 되냐면 휴전을 제의를 하게 되고 휴전 회담이 1951년 7월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 회담은요, 순조롭게 진행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포로송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포로를 송환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갈등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유송환입니다. 자유송환은 뭐냐면 포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향이 평양인 그 북한군의 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군의 포로가 만약에 남쪽에 남고 싶으면 남쪽에 남을 수 있고요. 북쪽으로 가고 싶으면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남과 북 외에 제3국으로 가고 싶으면 제3국으로 또 갈 수 있듯이 자유롭게 포로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방법을 자유송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군과 유엔군이 주장했던 방법이고요. 반면에 그 북한군과 중공군이 주장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동송환입니다. 자동송환은 뭐냐면 만약에 평양 출신의 포로라면 북한의 평양으로 당연히 돌아갈 자동으로 송환한다라는 것이 자동송환인데요. 근데 남측에서는 이 자유롭게 포로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주장을 한 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달라라는 것고 주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포로 상황을 두고 그 남측과 국군 유엔군과 북한 중공군 간에 그 제대로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휴전 협정이 꽤 오랫동안 지연이 됐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휴전 협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그 협의도 하지 않고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나중에 북측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을 해줄 거냐. 그리고 아무런 이득도 없이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들었고요. 이승만 정부는 방공 포로를 미국과 협의를 하지도 않은 채 석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굉장한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이런 협상 끝에 결국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약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 동맹을 체결을 하는 조건으로 이승만 정부는 결국 휴전 협정에 찬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지루한 휴전 협정 끝에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휴전 협정이 조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남과 북의 경계로 2km 이내에는 서로 무장하지 않는 지대, 비무장 지대인 DMZ를 설치를 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설치 이런 부분들까지 합의를 보는 등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했던 휴전 조약의 내용인데요. 맨 왼쪽에 나치 익은 이름이 있죠. 김일성. 북한의 최고 지도자고요. 그리고 팽덕회 중국이고요.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입니다. 이 남일이라는 사람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 사람은 아니고요. 북한 인민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엔군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들은 이 휴전협정에 조인을 할 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초기에 일어났을 때 이승만 정부가 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전부 다 유엔군 메가더에게 넘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 대표, 그리고 중국 측 대표, 그리고 유엔군 대표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마지막 6.25 전쟁의 영향인데요. 이 6.25 전쟁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쟁 피해인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군인들이 죽은 것은 당연했고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민간인들도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도였던 서울의 주인이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였다가 6.25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이 빼앗았다가, 그리고 인천상륙 작전 이후에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빼앗았다가, 그리고 중공군이 밀어붙였을 때는 다시 중공군에게 빼앗겼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빼앗게 되는데요. 수도를 뺏고 빼앗기는 이런 쟁탈전 속에서 북한 측에 그 협력했던 사람들은 뭐 빨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한 측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북한에게 뭐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찍히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는 좌익, 사회주의 의심자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자와 우, 이념간의 대립이 더 심해지면서 남한에서는 반공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그나마 있었던 일제 시기 일본이 지었던 그 사회 기반 시설이나 공장, 산업시설 같은 것도 싸그리 전부 다 폭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6.25 전쟁이 끝나는 1953년, 54년 이 부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가난한 그런 극빈국 국가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6.25 전쟁은 냉전을 더 구조화시키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 6.25 전쟁으로 혜택을 보았던 동아시아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면서 주권이 주권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일본이 독립적인 주권이 회복을 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조약이 뭐냐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미국이 일본을 자유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수호 국가로 삼기 위해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주권을 회복을 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도 체결을 하면서 일본이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수호국으로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될 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게 되면서 한미 동맹도 강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뿐만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중국도 굉장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전개, 그리고 영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대면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었던 반도 있고 다루지 않았던 반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루었던 반들도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면서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거의 수업을 다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좀 더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